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됐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좀 잠잠했던 국채 금리 이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분석이 전해졌고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됐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됐고요. 자, 바로 이어서 미국 연준 베이지북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자,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가 연초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고용 증가는 느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공개하고 이같이 드러냈는데요. 경제 활동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완만히 확장이 됐고 대부분의 기업은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낙관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대부분의 지역은 고용 수준이 느릴지라도 그래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베이지북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여가나 그리고 숙박,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소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은 16일부터 17일 FOMC 정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시장 관측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와 더불어서 이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1,400달러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 것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소득이 8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 특히나 부부 합산 소득이 16만 달러를 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현금 지원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이슈, 다른 이슈도 들려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2월 소비자, 지난달 2월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입니다. 작년 2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고 5개월 만에 1%대로 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경제도 역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새벽에 상품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국제유가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인더분 WTI가 2.6% 상승하면서 다시 60달러대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영국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하면서 64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감산을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하루 만에 또 뒤바뀌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4월에도 현행 수준으로 감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60달러대 위에서 국제유가가 가격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은 금 가격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4% 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또다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다가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1,700달러대도 위태위태한 국제 금 가격. 오늘은 1,7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외신 보도 가운데 우리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의 폴리 트로튼버그라고 해서 교통부 차관 지명자가 있습니다. 폴리 트로튼버그라는 교통부 차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SK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 미국 교통부 차관 지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ITC의 판결이 조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정책 목표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LG화학에 손을 들어줬던 ITC,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건립 중인 이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 역시 이 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26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그리고 2,600여 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부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 질문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에도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도 늘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미국의 언론도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미국 교통부 차관의 조사 발언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에도 잘 한번 반영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또다시 미국 국채금리가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1.5%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한 1.47%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고평가 기술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네. 매물이 좀 나왔는데 테슬라, 애플도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부담을 받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우리 시장 사실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힘을 내면서 선전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다가 장중에 여러 가지 장중의 수급 흐름과 중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아마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시장의 출발, 그리고 중간에 또 중국 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면서 이겨내면서 오늘 좋은 시장 개장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요일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M 굿모닝 시작합니다. 제임스의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이데일리 맵의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글로벌 시장이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이 바퀴 흔들릴수록 안을 잘 정비해야 되는데 특징주 전략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간략하게 우리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큰 하락이 있었지만 5일 안에 올라온다. 네, 지금 이제 이틀째, 이 거래일째인데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점에서의 지지 라인에서 계속 기관과 외인들이 다시 밑에서 사주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어제도 막판에 외인들이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떨어지는 장에서 왜 마지막 판에
외인이 샀을지를,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은 밴드 구간 안에서, 오늘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밴드 구간 안에서 좀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고점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다가 또다시 눌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또 이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교훈 삼아.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이슈가 어제 나온 건 뭐냐면은 이제 경영권 다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해가지고 두각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보시면 이런 데서 하시면은요, 최근에 뉴스 나와가지고 사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사셨으면은 여기에서 이런 데서 그냥 익절하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거 하세요. 이게 지금 7월에 산 겁니다. 만약에 샀으면은 7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다가, 그렇죠? 꽤 되죠. 6개월 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편하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시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네, 제발 뉴스에 나올 때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반대적인 모습은 다음 그 종목에서 알려드릴 텐데, 가격 전략 지지는 20만 원, 지지는 20만 원, 목표가는 23만 2천 원 이렇게 잡게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와 반대입니다. 아주 좋은 거 나왔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실적 개선 전망 에 대한 어떤 그 이슈로 해가지고 어제 모습이 좋았고,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트와 비슷한지 아시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네오팜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사니까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목표가는 13만 3천 원, 13만 3천 원, 지지 라인은 11만 9천 원이다. 뭐 나쁘지 않다. 쭉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오랜만에 좋은 종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PO셀입니다. 한때 수소차로 이때 핫했죠. 5, 6월, 작년 5, 6월. 이거는 또 해서는 안 될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시면 돼요. 네. 이거를 기다리니까 거의 지금 6월 1년 거의 가깝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없고 최근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은 더 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그 기회를 잡으셔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셔야지, 쭉 가다가도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 종목들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OBV 밑에 위 보이시죠?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좀 이게 좀 적게 보시면요, 이 OBV 선이 좀 위로 올릴게요. 이 OBV 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앞서 보인 것들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보이긴 보이죠. 이거는 이제 금호석유고요. 요것도 위로 올라가는 롯데칠성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제 위로 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못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이다. 60주선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좋다. 목표가는 38,000원, 지지 라인은 34,500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항상 뉴스에 나온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면은 고점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니 고점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60주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30%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 전략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매매 전략 지지선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 23만 2천 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이제 전략주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오팜도 오늘 좋습니다. 어제도 네. 이제 약간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시장이 좀 좋게 좀 시작되고 좋게 끝나면은 아마 수익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빨리 네오팜도 수익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데일리맵의 제임스 전문가였습니다. 최근 전문가를 사칭하는 불법 사이로 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단 자막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 제임스 전문가 이름 적어서 저희에게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잘 연결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선전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만 해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막판에 상승세를 조금 힘을 키우면서 거래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6,800억 원,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수익 실현하고 현금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119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아직은 순매수로 강하게 전환해주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의 흐름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죠. 매수할 때까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44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기금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하면서 코스닥도 역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이 338억 원, 기관은 52억 원,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에서도 함께 순매도하면서 134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에 힘입어서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 여러 가지 종목들, 최근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뚜렷한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중에서도 관심 갔던 종목 이미 나왔는데 네이버, 어제 네이버가 5%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새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급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이버의 시총이 어느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에 한번 LG화학을 제치고 잠깐 3위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종가 기준으로 완벽하게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100조가 넘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6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3위에 등극했습니다. LG화학이 61조,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LG화학을 제치면서 어제만 5% 오른 네이버가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자, 네이버 최근에 이 쿠팡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아마 뉴욕 시장에 쿠팡이 상장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계산과 예상을 해봤을 때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 57조 원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쿠팡의 시가총액보다 역시 높게 나오고 있는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다음 주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현대차보다도 높게 아마 시가총액이 형성될 것 같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네이버의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쿠팡으로 인한 쿠팡 효과가 덤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커머스에 대한 저평가, 국내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쿠팡으로 인해서 발발되고 시작되고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할 때 한 50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증권에서는 네이버 쇼핑을 이 쿠팡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 여기에다가 웹툰, 뮤직 이런 콘텐츠와의 연계도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판매자 대출 아니면 스토어팜 같이 많은 투자자들과 개인 판매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강점이 확고하다, 생태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쿠팡이 미 뉴욕 시장에 상장했을 때 50조 원대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 60조 원대는 싸다, 여전히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를 조금 더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수급도 함께 네이버로 들어와 주는 모습인데 개인과 외국인이 네이버를 열심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더니 개인과 외국인이 보시는 것처럼 3천억 원 넘게 1,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네이버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양상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쿠팡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네이버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3월 들어서는 기관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월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만 해도 75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기관이 지난달에는 네이버를 계속 팔면서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지만 3월 들어서는 급격하게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서 과연 기관의 수급까지 함께 받쳐줄 수 있을지 네이버의 수급적인 포인트도 현재는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으셨죠? 이 제트홀딩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네이버의 라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의 야후재팬이 통합돼서 제트홀딩스로 이제 일본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제트홀딩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검색 플랫폼과 메신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이버의 그대로 수혜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광고와 커머스, 핀테크, 온, 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것은 네이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페토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페토라고 해서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인데 이 메타버스도 역시 네이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시장을 2025년까지 매출이 2,8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6배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침묵을 하고 최근에 뭐 구찌 같은 경우에도 이 명품을 이 제페토에서 신상품을 공개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비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움직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회사, 이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네이버 Z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페토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요즘 10대나 어린 학생들이 이 제페토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네이버 Z를 통한 제페토 네이버 Z를 통한 이 네이버의 수혜,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자, 네이버가 그야말로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네이버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기관 수급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의 수급 상황까지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애널의 시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가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과 LG전자 모두 실적이 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골라봤습니다. 우선 LG이노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타나고 있어서 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한다 였습니다. 기존은 25만 원인데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비수기인 1분기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수준, 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고객의 제품 변화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파악했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실적이 상저하고 구도를 보일 것인데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우선 그럼 1분기 실적은 과연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매출액 전망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시피 2조 9,95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673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올해 1분기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따져보면은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망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규모이고 영업이익단에서 봤을 때 우선 전망보다는 개선된 규모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뭐 전망치 대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환율이 기준치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스마트폰 고객의 수요와 TV 부품 수요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업부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는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매출액 단에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신제품의 효과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예년 수준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떨어지더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의미하는지 그 분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기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소폭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스마트폰 고객사의 부품 그리고 TV 부품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것이다라는 포인트 하나 챙겨보시고요. 뭐 기타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는 매출액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이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기판 소재는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긍정적이고 전장 부품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BEP 수준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지속적으로 적자 냈다가 손실을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하느냐? 광학솔루션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사업부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쓰임이 있는지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5,500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공시를 했고 투자 기간은 2월부터 21년도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되고요. 지난해 투자 규모 4,700억 원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증가한 규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스마트폰 고객사의 물량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좀 받쳐줄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센서 시프트 채택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D 센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TOF라고 해서 비행거리 측정하는 거 그런 부분 강화된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고객사 물량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이쪽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LG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역시 뭐 3월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볼게요. 뭐 3개의 투자 포인트에 주목을 하라는데 1분기 깜짝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
것이다.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겠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무선 청소기 이런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TV 쪽 같은 경우에는 OLED TV 매출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종전 대비 상회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MC 부분 스마트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영업 손실을 줄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건 이제 적자를 나타내는 그 규모인데 이게 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보면은 재검토 방향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단 사업으로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앞서서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장 부품 쪽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장 부품 영업이익도 적자가 줄어들면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장 사업은 재평가가 가능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투자 확대가 되면서 전장 부품 경쟁력 확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마그마와 제휴한 흐름들 여러 아시죠? 구동 모터, 컨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통합 솔루션을 확보해서 유럽에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GM 볼트의 공급 경험도 있고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진다.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23만 원 유지입니다. 이 부분 실적단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와 목표 주가 상향한 LG이노텍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설명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죠.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건설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워낙에 지금 건설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건설주를 보는 게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상황이 네. 되었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다시 월초가 되면 항상 또 기대감이 다시 나오는 게 건설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기존에는 수요 억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좀 공급 쪽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이제 공공임대 주택도 약 240만 호 이상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예정을 발표를 했었다고 네. 본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향후 이제 건설 경기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이제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라고 좀 시장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건설 업종, 건설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을 봤었을 때도 최근에 유가가 좀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최근에까지도 유가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이 중동 쪽을 비롯해서 건설 경기는 조금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유가 상승 등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정부 정책도 이 건설 경기에 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국내 건설 경기도 좋겠지만 해외 수주도 역시 많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건설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전히 국내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하셨고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해서 건설주들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DL-E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 예,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 그 사업 부분을 좀 분할돼서 네. 다시 이제 DL-ENC로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할 상장한 날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까지 좋지 못했었지만 네. 상장하는 그 시점, 그다음에 그 상장하는 날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지만 상장일 이후부터는 주가는 계속해서 좀 내리막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인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DL-ENC, 그러니까 기존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나 이쪽 봤었을 때 특히 해외 수주도 그렇고 상당히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약세인 상황이 우리 주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DL-ENC에서 발표한 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거를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0% 정도는 이제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나왔었고 5%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10%는 이 주주 현금 배당을 하고 이익 중에 5%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런 효과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이익 중에서 15%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쓴다라는 얘기는 향후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가 부양할 의지를 회사에서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도 기관 쪽에서 좀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수급 상황도 개선된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가 너무 싸다라고 보여져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라는 점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DL-ENC는 워낙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기관의 러브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하셨는데요. 자, 그럼 목표가를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DL-ENC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 종가가 이제 11만 원대에서 네. 끝나긴 했는데요. 단기간에 좀 가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점에 되면 주가는 한 1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DL-ENC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DL-ENC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우건설입니다. 자, 대우건설은 뭐 또 뚜렷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 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4분기 실적 역시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2,530억이 좀 넘게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60% 이상 성장한 실적이기 때문에 네.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비단 이제 지난해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예상치 이상으로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도 최근에 상당히 줄어서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이 한 40% 가까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어주는 상당히 이제 재무제표 쪽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국내의 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작년에도 어쨌든 이 건설 쪽에서 가구 3만 2천 가구 정도를 공급했었는데 올해도 약 3만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이 이라크 쪽이나 이쪽에서 해외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해외 수주 잔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해외 수주를 어쨌든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해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되게 전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네. 대우건설 역시도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줄면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대우건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대우건설 차트를 보면 뭐 최근에 많이 급격히 올라간 그런 모습 네. 나와 있는데요. 올라왔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현재 가격대인데 그러면서 지금 5천 원 후반대에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충분히 이 현재 실적이나 해외 수주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랐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바 미증시가 다시 한번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파란불을 켤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0.19% 떨어진 3,077.0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떨어진 927.4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로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장 후에 어떠한 흐름을 짚어봐야 될지 굿모닝 2부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자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 공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양약품이 이 라도타닙이라고 해서 슈펙트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이 약품을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권장하는 권장사항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쪽에서의 마케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양약품의 오늘 주가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개장에서는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개막이 되면서 11일까지 펼쳐지거든요.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고 또 각 기업마다 이슈가 또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녹여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선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이슈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안목을 키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중국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네. 시장이 출발할 때는 미국 시장 분위기 이어가는데 네. 이제 10시, 11시 되고 중국에서 막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증시가 출렁거립니다. 막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막 떨어지고 좋은 이야기 나오면 또 회복되고 이런 양상인데 오늘은 이제 양회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아주 원인 중의 원인이 미국 국채금리 급변동하고
중국이 이게 이제 유동성을 조금 줄이는 거 아니야? 네. 특히 양해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원인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양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1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요번 양해를 통해서 확정을 하면서 2035년까지 15년짜리를 요번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양해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쵸. 등등을 뭐 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양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몇 가지 뭐 관전 포인트가 첫째, 시진핑 주석이 내년 10월이면은 집권 2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집권 3기 연임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 전에 뭐 벌써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영향을 미치냐면은 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관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뭐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거 없다. 우리 뭐 지금 대규모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안정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양해 분명히 우리가 체크 포인트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보실 것은 첫 번째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폭입니다. 네. 이것이 조금 만족지 않았을 때는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한 11일간 지금 이제 양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추이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진핑의 연임, 시진핑 체제가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벤트들을 결치다 보면은 중국은 뭐 우상향하는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안 됩니다만은 국내 정치 상황의 안정성은 항상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고 있어야 양해에 걸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양회에서 과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할지, 이 어느 정도의 언급이 나올지, 일단은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 뭐 규모가 그렇죠. 확정되고 상원의 투표만 남았는데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 얘기 나오는지 한번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은 이제 양회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오늘도 국채금리 좀 올라갔다고 하니까 또 금방 주식이 기술주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와도 연동되니까 참 이게 미국, 중국 양쪽의 줄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의 금리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영향 많이 받는 데는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독일, 홍콩, UK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이 같이 한 묶음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자꾸만 금리에 영향을 받냐면요. 네. 특히 이런 IT 업계 성장주들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싼 금리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재무적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지금 상황이 뭐 작년도에 일어나냐면 금리가 낮아지자마자 기술주들이 대량으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낮은 금리로 갔는데 이것이 금리가 올라가면 갚을 때 굉장히 부담이 생기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 10년채 10년물을 보면 네. 뭐 이게 사실
정상적인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빠릅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로 이루어진 것이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가 연말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러게, 연초인데. 지난주에 연초부터 지금 뚫어버려서 1.6일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게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6일까지 올라간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1.6일까지 갔냐면 그날 미국의 7년짜리 국채를 팔았습니다. 근데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되는 부분들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은 상수로 두시고요. 뭐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투자 전략은 그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양해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냐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또 이것을 마무리하고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는 3월 17일, 18일 날에 미국 FOMC 회의 거기서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이벤트가 정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를 잘 보셔야 돼서 뭐 제가 3주째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사고 다발 구간인데 지금 아주 거기 중심을 지나고 있는 듯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야에 그리고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그런 2주간이 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사고 다발 구간이고 저희가 안전운전을 좀 해야 되는 3월인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FOMC 회의도 있지만 그 FOMC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들을 미리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번 주에 사실 파월 의장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장기 목표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기조를 깔면서 몇 가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요. 첫 번째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그 돈으로 장기를 사는 부분. 그러면 두 가지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평탄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고요. 1960년대부터 써오기도 했고 최근에 2010년도, 11년도에 굉장히 효과를 본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장기 금리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강도는 약합니다만은 뭐 하루 사이에 나오는 리포 은행 간의 금리 이것을 올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뭐 우리 FOMC의 무기고에 있는 든든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IOEL이라고 그것을 한 5bp만 올리더라도 50bp까지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또 소위 말하는 유동성을 조금 뭐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제롬 파월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앵커가 지적하듯이 이제 내일 한번 시장의 반응을 보고 16일, 17일 FOMC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뭐 체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체크해봐야 되고 중국 쪽의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일단은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어떤 출발, 개장 상황 보여줄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은 또 국채금리 상승 이게 또 발목을 잡았고 사실 이제 마이크론 이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는 있었습니다. 뭐 상향 소식도 있었고 하지만 오늘 호가상에는 좀 반영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과 좀 유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전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중심의 대형주라기
시장보다는 조금 개별 업종, 개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이 오늘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어떤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 그리고 오늘 중국 양회가 시작하게 되면서 양회 이슈 이 두 이슈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시장의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개장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는 당분간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시장이지 좋은 시장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별 종목 너무나 당연하지만 개별 종목 대응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은 차츰차츰 찾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중국 증시와 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최근 우리 시장인데 네. 양회 얘기를 앞서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두 번째 개최됐는데 지난번에는 네. 또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래 하면서 좀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면서 개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미중 갈등도 좀 첨예한 상황에서 열리는 네. 거라서 어떤 걸 포인트로 두고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식시장과 연관성을 좀 지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논제, 뭐 주제거리가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린 에너지 그리고 경제 대국. 결국 경기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린 뉴딜 정책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양회에서 얼마만큼 그런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나오냐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이번 춘절 이후에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양회가 좀 개최가 되게 된다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엔터라든지 이쪽으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 대형주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이끈다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섹터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로스웰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옥석거리기 잘 해보시고요. 오늘 포스코가 좀 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3천억 원에 산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이게 잭팟을 터뜨렸다고 2018년도에 네. 인수했는데 꽤 잘 샀나 봅니다. 어떤 이슈이고 주가에 네.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마 오늘은 전반적으로 포스코 관련된 포스코 그룹주라 될까요? 뭐 네. 포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포스코 연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리튬 광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봐집니다. 일단 이 광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금 현재 막 35조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뭐 특징 테마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사실 이제 니켈 투자에도 꽤 적극적이잖아요. 네, 포스코 오늘 6.5%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악재가 있던 공시 소식이 알렸죠. 일양약품이 거의 하한가 출발 예상됩니다. 네, 금리의 불안감에 뉴욕 시장 떨어지자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을 일정 부분 받아가면서 출발이 되는 모습이네요. 시가는 집계 중이고 현재 한 3,076선에서 출발 예정. 코스닥도 930선을 이탈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한 13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출발이 되는 모습이네요.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어제 3원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영향 때문에 상승 마감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시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오늘 환율은 7원 15전 상승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또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1127원 40전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의 1130원 선을 바라보면서 현재 환율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역시 어제 0.5% 상승 마감됐습니다만 1% 넘게 약세 흐름으로 오늘 출발하는 모습 29,100
78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엔화 약세 107엔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지수 흐름들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목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1.5% 더 떨어지네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호가 대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네. 낙폭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예. 마이너스 0.18% 출발하고 난 이후에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이지만 그만큼 좀 시장을 좀 불안하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불안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상승 쪽으로도 급격하게 변동성, 하락 쪽으로도 급격하게 변동성,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결국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국채금리 이슈가 이제는 빨리 선반영되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든 어떤 악재든 지속성 뭐 영원히 지속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도 뭐 1년 걸리긴 했지만 뭐 이것도 선반영이 되고 해소가 됐듯이 국채금리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채 이슈에 대한 선반영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침에 장 초반에 일단 그 1.4%가량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강후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들은 동시효까지 말씀했지만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시장이 매수 심리가 그래도 살아있다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매도의 힘이 그게 달하진 않고 있고 그래도 매도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보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힘이 좀 약해지다 보면 어쨌든 매수 힘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비금속 광물 그리고 처강금속 업종이 현재 5% 3%가량 강세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포스코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11%가량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포스코 강판가도 8.6% 그리고 포스코도 현재 4%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저강금속 업종이 장초반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런 업종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뭐 IT 업종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연이틀 시장이 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1% 내외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3.5% 강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뭐 삼성전자 1.6%, SK하이닉스가 2%, 네이버가 2%, 현대차 1.4%까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 광산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철강 업종이 현재 전반적으로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업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이런 테마들도 전반적으로 아침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포스코 그룹주 대부분 상승하네요. 포스코가 3.8%, 포스코 케미칼이 10%, 네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7에서 8% 상승세.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효수가 이 리튬 매장량이 당시 네네. 추정치에 비해 6배 높다고. 근데 네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소재가 네. 바로 니켈과 리튬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카카오가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검토해서 네이버와 쌍적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네네. 여쭙습니다. 일단은 예. 리튬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주행 거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리튬에 대한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양극화 물질 용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데 또 중요한 건 최근에 리튬 현물 가격이 2020년 7월달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리튬 광산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 그 플랫폼 쪽은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 플랫폼 쪽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온라인 쪽, 모바일 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캐시카우 이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이베이 코리아 인수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적어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과거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18년 5월 달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도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고요. 오늘 시가 대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코스피가 3,035선까지 장중에 내려가기도 했고 코스닥도 919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무거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차별화 현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이후 한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경제 이슈 들어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셨듯이 포스코 관련 종목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한운 시스템도 여전히 뭐 현대차 기운 받아서 좋게 흘러가고 있고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별 테마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최근 들어서 급등세와 급락세들이 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전자, 덕성, 서현,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영훈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장이 역시 뭐 미국 시장 분위기 받고 그렇죠. 개별 테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최근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네. 경제가 회복되느냐, 경제가 성장되느냐 이게 혼조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초에 경기가 회복돼서 성장으로 가는 데는 한 3분기 정도로 봤는데 사실 이게 1분기로 지금 미국에서 땡겨지는 지금 네네.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1분기에 10% 이상 지금 경제 성장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혼조세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요소인 금리가 지금 급락과 급등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갔는데요.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금리라는 문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라고 보시고요. 이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회복돼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으로 옮겨 타는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변동성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많은 특히 뭐 페드에서 아틀란타 연방 은행까지도 이거 1분기에 10%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금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상수로 두시라는 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가 중요시 되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기조에는 백신들을 얼마나 빨리 맞추고 잘 맞추고 부작용이 없나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어떤 모멘텀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복적 이연 수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외에도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양약품 저희가 공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25%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3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의 이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3상 진행했는데 뭐 결국에는 실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2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양약품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재 앵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오늘의 종목, 현재 주가 흐름까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성공투자방송 주식 어부 전문가가 대박친구 일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는데 케어랩스는 국내 유일의 그 병원, 의원,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이런 부분으로도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문가께서는 무엇보다도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케어랩스는 매수가 1,200원에서 1,7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손절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랩스 오늘 0.4% 하락하면서 출발하는데 다행히 시가 대비 하락폭은 좀 줄여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보합까지 찾았습니다.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시고요. 뒷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1,35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 주식 패밀리 초승달 전문가가 대박친구 3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주택 경기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철강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철강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면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현재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하네요. 시가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현재가 15,4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이데일리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이 수식어가 대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이 가장 돈을 많이 쓴 온라인 서비스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네이버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38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 60만 원까지 봐주셨고요. 손절가 35만 원 라인입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39만 2,500원, 시가 대비 하락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이고 현재 1.75%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낙폭을 더 줄여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관심주, 옥석 가리기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시 지수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 이슈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앞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이나 업종을 좀 골라서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수소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소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그전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야기가 현대차에서 수소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소를 에너지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일제히 협업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수소 그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수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재계 대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체계를 구축하겠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차영호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번에 이제 수소 경제위원회라는 게 3차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전부터 국내 기업 간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CEO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중심이 되고 또 SK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춰져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뭐 유명 대기업들은 수소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수소에 관해서는 한 발 앞서가 있는 현대차가 중심에서 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지금 뭐 에어리퀴드나 린덴, 쉘 이런 데랑 뭐 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드로젠 포워드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코하고 수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MOU와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갔는데요. 수소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탄소는 다시 아람코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코는 지금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협업 체계가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내의 파트너십을 양수 겹장으로 가는 데는 현대차가 지금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수소 경제에서의 뭐 사업적인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를 제일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은 SK라고 지금 꼽고 있거든요. 버티컬하게. 그래서 사실 쌍두마차가 현대차와 SK가 지금 끌고 가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뭐 어저께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나온 건 43조를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 대신 충전소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이 어저께 합의가 돼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생태계가 국내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호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뭐 정부까지 포함된 이런 협의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정의선 회장도 뭐 수소가 이제 에너지 화폐의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 SK와 현대차가 협업도 하고 현대차와 포스코도 협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산업 동향하고 주가는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됐던 이슈가 트렌드가 되고 테마가 돼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작년으로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례로 수소차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했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얘기 나오게 되면서 2017년도에 어떤 종목의 강세를 보였냐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상당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6년부터 2017년을 거치게 되면서 이 두 종목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차가 또 트렌드였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18년 이후에는 또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 가게 되면서 많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또 트렌드가 되고 전기차가 또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2020년 들어서 다시 전기차가 수소차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일단은 수소차 전반적으로 수소차 관련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테마는 1차적으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올해는 그래서 쉬어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단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국 뭐 산업적인 부분들은 별개고요. 그리고 또 주가는 또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43조 투자, 물론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에 대한 이슈, 정보 정책의 테마, 수소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을 바란다? 그런 부분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수소차라 그래서 우리가 다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지금 전태근 팀장님이 말씀하신 한 변곡점을 지난 것 같아요. 그거는 아시지만
수소로 해서 배터리로 해서 나가는 거고 아예 수소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수소를 에너지로 해서 나가는 차하고는 진짜로 산업적인 역량에서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 전기차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는 작년으로 끝났는데 100%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수소 차례는 진정한 수소 차례는 부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수소로만 에너지원을 갖고 가는 그런 모빌리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 뭐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시면은 수소를 온전하게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빌리티 쪽은 지금 애플 주식을 굉장히 초기에 사는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관련해서는 관련 종목들 작년에 한번 시세 많이 줬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 전기차로 관심이 옮겨졌으니까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최영호 고문께서는 그 수소 전기차 부분 말고는 이제 수소만으로 이제 우리가 동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출발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볼 만도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소와 관련된 관련 종목이라든지 더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정평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차, 현대차가 지금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 점유율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수소 트럭도 유럽에 상용화시켜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4기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 쪽에 수소차 그 하나가 투자해가지고 그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죄송하지만 고문님이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충분히 좀 트렌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렌드가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를 만든다든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 상당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구축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수소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되는 부분이 휘발유하고 그리고 디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원유를 가져와서 정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주유소란 부분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완성하고 이 내연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었거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어떤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수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수소차 등록된 수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가 지금 현재 50개가 안 넘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내로 서초 쪽에 지금 수소 충전소를 지금 양재적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스 폭발점, 수소 폭발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좀 무서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가 현재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소 충전소와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엔콜리라든지 충전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방식인데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생 수소 방식, 계질 방식, 수전의 방식 3가지가 있는데 이 계질 방식하고 그다음에 부생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에 압력을 가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고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 나오는 그 생산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효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계질 방식과 부생 수소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 문제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 수전의 방식인데 이 수전의 방식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신재생을 통해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현재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전의 방식을 많이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앞으로 넘어가야 될 이 방식과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최영호 고문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인 이 수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지 아니면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아니면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수소 경제에 관련된 주식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까 충전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73개예요. 그게 이제 180개로 들어가니까 충전소 부분이 먼저 주식 시장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 유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하는 부분, 그 사이에 기술들이 가서 어떻게 모빌리티와 에너지로 가느냐 부분이니까 먼저 인프라 쪽에가 수소 경제에서는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그걸로 이용한 모든 이 적용 부분들, 모빌리티라든가 집안에서의 전기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에서 쫓아오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산업 발전에 어떤 획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는 그 공식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프라, 그다음에 생산, 유통, 그다음에 저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적용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반박자만 빠르게 가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수소 투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힌트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하고 분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의 픽입니다. 알체라인데요. 알체라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어제장 15%대 강세 보인 이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빛소프트인데요. 한빛소프트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5,5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김선철 전문가의 픽입니다. 진양산업인데요. 동종 업종 내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고요. 역배열 우상향 흐름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목표가 4,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 5%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영원 전문가의 픽입니다.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실적 개선세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1%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국특수형광인데요. 한국특수형광은 현재 방향성을 탐색 중인데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은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세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장 출발이 약하긴 했지만 중국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또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역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중국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